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여러분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기술이 빨라도 정말 너무 빨리 바뀐다. 차를 오랜만에 바꾸신 분들, 옛날 차 타다가 바꾸신 분들은 좀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네.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한다? 오늘도 현대진행을 본다? 기술을 그래서 깨우쳐야 한다. 저희가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팟캐스트 현대진행형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 있긴 한데 또 약간 네. 또 기술 이러면은 되게 막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시면은 이게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품으로 그리고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또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는지 더하기 투자를 해도 되는지까지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유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룰 기술 얘기의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 셋이 주도에 나가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깊이 있는 네. 이야기 또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김기범 편집장님께서 네. 직접 발제를 해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가 트럼프 시대 2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게끔 실적을 주도한 이게 축구에서 우리가 두 개의 심장하면 박지성 선수 예. 이야기 하잖아요. 자동차에는 이게 있대요. 네. 이게 뭘까? 요즘 하던데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이브리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저희 중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 많이들 다 타보셨죠? 저요. 그리고 저는 타고 심지어 있어요. 소유하고 계시죠? 맞아요. 전 타본 적은 있는데 보통 네. 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진짜 막 1시간 몰아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일단은 1시간 타본 경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렌트할 때 하이브리드 몇 번 있어서 며칠 이렇게 타셨구나. 처음 탔을 땐 전기차가 없을 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 출발은 그냥 전기를 갖고 슥 하고 나가는 그 그렇죠. 느낌들 좋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때 제 기억에는 중간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타이밍이 와요. 우릉 드릉하면서.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더라. 나쁘지 네. 않았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안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장비가 많아지면 고장이 날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꽤 옛날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옛날 겁니다. 옛날에. 네네네. 옛날 거. 5년 소유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일단 사실 그 차를 제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고 하이브리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5년 전에. 아 진짜? 근데 제 우와. 동생이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나 이거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는데 차값은 한 몇백만 원 더 비싸긴 해. 근데 연비가 2배 가까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거 어때?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혹시 뭐 플러그드인이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자동으로 충전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타봤는데 1번 역시나 연비 너무 좋고요. 좋고요. 승차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장고장 고정하셨는데 장고장 없어요. 저는 처음에 배터리니까 네. 이거 2차전지 뭔가 마모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그걸 한번 확인하러 가봤어요. 5년 네. 지났으니까 네네.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무조건 다음 차도 하이브리드다. 일단 그 하이브리드라는 그 용어의 정의부터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물학 전공 서적에 많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학 전공은 전공 원자생물학을 했었는데 네, 오, 네.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잡종이죠, 잡종. 좀.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자동차에 쓰는 이유는 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동력원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 동력원이 뭐 가솔린과 전기 모터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디젤과 LPG 엔진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파워트레인 두 개를 조합했다는 그런 의미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고 있죠. 두 개의 심장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네, 네. 엔진도 있고 전기 네. 모터도 있다. 근데 네. 사실 엔진만 있는 차의 장점들도 당연히 있고 그렇죠. 전기 모터만 있는 차도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굳이 두 개를 썼다고 하는 거는 사실 부품 소요도 늘리고 가격도 올라가는데 뭔가 맞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지 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판매하고 있을까 이제 네네. 궁금하긴 해요. 일단 이 하이브리드 시작된 배경은 그 70년대 석유파동 두 차례 석유파동 때문에 굉장히 연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조사가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연비 규제치를 확 올려버린 네. 거예요. 여기 맞춰라.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기술로 엔진을 어떻게 만져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좀 뚜렷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전기차로 가자니 배터리 기술이
아직 성능이 그쵸, 그런 나오지 건 안 않다 되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이 좀 절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대부분 제조사가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도 복잡하고 생각처럼 효율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전기 모터랑 엔진의 조합이 지금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유는 이 두 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엔진은 이 엔진이 이제 가속을 하다 보면은 엔진 회전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이 엔진의 효율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엔진은 기본적으로 시동 걸자마자 바로 회전수를 높여나가는 그 순간에 효율이 가장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뛰려면 힘들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 보면은 이제 막 빨리 뛸 수가 있잖아요. 엔진은 딱 좋은 힘을 최고로 무르익은 힘을 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네. 전기 모터는 실은 전원 탁 키면은 힘을 다 쏟아냅니다. 처음부터 100%. 빵. 네. 빵 쏟아내는데 어느 정도 회전수 이상 넘어가면 갑자기 훅 떨어져요, 효율이. 그래서 엔진은 초반에 맥을 못 추고 전기 모터는 후반부에 맥을 못 추니까 그러면은 초반에 전기 모터가 하고 전기 모터가 힘들어지면 엔진이 도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으니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특징으로 보완을 해주는 시너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궁합이 좋은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모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부터 토크가 되게 일정하게 또 잘 나와요. 근데 그게 엔진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속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따로 그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을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시작할 때 그리고 시내주행 같은 경우에는 가다서다 반복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 100으로 내가 달릴 거다 정속주행 할 거다 그러면 엔진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다서다 할 때마다 브레이크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패드가 캘리퍼를 이렇게 딱 붙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다 열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게 갔는데. 열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를 뭔가 어차피 속도를 줄일 에너지원으로. 건데 다시 좀 충전을 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회생제동을 포함한 이런 개념들로 해서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 열로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그 나가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붙잡아서 석유를 휘발유를 다시 합성하는 건 불가능한데 전기는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전기 모터 충전 전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충전을 따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원리로 되는 브레이크를 거예요? 밟을 때마다. 그래서 아마 세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뭐가. 네네. 제가 뭐가요? 이제 속도를 그쵸. 줄이고 브레이크 그쵸, 밟을 그쵸. 앞에 때마다 게이지가 뜨죠. 게이지에서 뭐가 올라가더랬다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리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네. 그 회생제동을 어떤 레벨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브레이크를 상으로? 떼자마자 앞으로 훅 돌리면서 계속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 있고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니까 약간 연비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 난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단계를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있구나. 기본 상태 뭐 에코 모드 약간 이런 걸로 좀 하셔서 그런 네, 거고 건드려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러면 좀 울컥거리긴 합니다. 커피 마시다가 푹 회생제동의 그렇게 할수 정도를 있다. 네,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아마 가능하고 모드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차종에 따라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어요. 에코라고 써 있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제 에코 차에. 기능이 이제 네, 그 네, 회생제동을 엮여 좀 더 있는 적극적으로 쓰는 거고 이를테면은 전기 모터는 전력을 이용해서 힘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전기 모터를 돌렸을 때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회생제동은 어차피 멈추기 위해서 굴러가는 바퀴의 관성을 이용해서 저항을 걸어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채우는 거예요. 와, 타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그렇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쵸. 저 이제 앞으로 운전하면서 이제 이게 뭐 무슨 단어는 기억 못하지만 이게 지금 충전이 되는 게 네, 이런 원리로 회생제동 말씀하셨던 그 게이지가.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아예 그래도 떠 있죠. 지금 에너지 흐름이 아.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맞아요. 앞에 화면 떠 떠 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네. 보는 재미가 또 사실은 그 네. 공학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재미있어요. 그 일부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큰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언젠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락만 하는 이런 구조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잠깐 피크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네.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차였을까요? 언제 나온 어떤 차였을까요? 네. 현대차에서 나온 거요? 아니요. 아니 아예 전체 자동차 최초? 역사를 봤을 때. 하이브리드? 처음에 세로 스타트 모터 돌릴 때 손으로 이렇게 우리 기차 하잖아요. 그 경기. 카이크축을 처음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레버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그거를 하이브리드예요? 지금은 다 전기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이브리드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잠깐 스타트를 그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동력원이 두 가지여서 네. 역할을 나누는 그런 개념은 일단 1901년에 우리 알고 있는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포르쉐가. 창업자인 그 페르난드 포르쉐가 믹스테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어떤 차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정규 교육을 못 받고 네. 어려서부터 실업 학교를 다닌 다음에 전기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 전기 전문가였어요. 그 이 당시 사람이 전기 첨단이죠. 그렇죠. 그때는 세상을 바꾼 기술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건 전기차였어요. 배터리로 바퀴 4개 안에 인휠 모터라고 해서 바퀴마다 모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네요. 그런 차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배터리 성능이 빈약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한 3km 가고 AA 배터리 한 200개 갈고. 그 다음에 엔진을 달아갖고 그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 전기로 가야겠다. 만든 게 믹스테란 차인데 그 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업계에서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엔진으로 오히려 발전기를 돌려서 그걸로. 그렇죠. 와. 기술이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자, 그럼 그때 초반에 있었던 그 네네. 자동차가 네. 사실은 그래서 사장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등장하게 된 뭐 계기도 있을 거고 시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출시된 거는 1997년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후 위기가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끼리 굉장히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지 논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기에 자동차 제조사도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미리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97년에 처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한 건 도요타였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를 기획한 건 아니었고요. 90년대 초에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도요타 에이지가 이제 21세기가 다가오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그때 어울릴 만한 차를 우리가 좀 앞서간 차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미래차. 근데 어떤 힌트도 없이 개발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개발팀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뭘 이걸 만들어야 도대체 될지. 뭘 해야 되지? 위에서 하라면 힌트도 해야 없어. 되는데. 나르는 차를 만들 수도 없고. 시장 조사부터 했어요. 어떡해. 했더니 키워드가 고령화 사회. 뭐 지금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고령화? 됐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 중에 환경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 키워드들을 딱 보다 보니까 환경이 가장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환경 쪽에 맞춰보자 했고 환경에 맞추려면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려니까 기존의 엔진 기술 또 전기 기술 이거 하나만으로 어렵겠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자. 근데 그거를 양산차 제조사가 안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일단 부딪히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한 번도 개발한 적이 없던 차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도요타에는 치프 엔지니어 제도가 있는데 한 사람을 딱 임명하면 이 사람이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팀에 누구 해갖고 이렇게 팀을 짜갖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임명했냐면 지금까지 신차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임명을 해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너무 큰 챌린지인데. 왜냐하면 기존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면 똑같은 차가 나올 거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일생일대 기회가 온 거죠.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운전석 위치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차를 개발하면 동급의 후속을 개발하면 그 전 모델을 갖다 뜯어보고 여기서 개선점을 찾는데 그렇죠.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차니까 그럼 일단 운전자가 앉았을 때 모습부터 연상을 해보자. 그래서 시트 높이랑 운전대 위치부터 세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통은 뭐 큰 아웃라인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놓는다면 얘는 정말 디테일 하나 점을 딱 찍고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이 개발을 하는 동안에 포기할 뻔한 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겠죠. 근데 97년에 왜 나왔냐면 1997년에 교토에 선진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토 또 의정서 때마침. 11월 달에 거기에 의전차로 늘 계획으로 타임라인을 자꾸 밀어붙인 거예요. 잠깐만. 언제 개발 시작은 언제라고요? 개발 시작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거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6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토의정서 딱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프리우스 이렇게 딱 그렇죠. 하고 나오고 싶었던 네. 멋지 있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출시를 바로 앞두고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네, 건 그러니까 안에 테스트를 하려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전기가 나가고 가다가 엔진이 나가고 정말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이라 너무 어려웠던 거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네. 그치.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1997년에 양산을 결정을 했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조사들도 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현대차도 95년부터 컨셉카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허를 찔린 거죠. 근데 양산은 토요타가 안 되네. 처음에 이 자기네 방식을 개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완성을 했고 그 방식에 접근을 못하도록 특허 장벽을 엄청 쳤죠. 이거를 들었어요. 이게 치사하다고 봐야 될지 정말 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온 인류가 힘을 모으자라고 했으면 네.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개발 특허를 2만 개 이상을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 이건 들었어요. 완전 촘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쓰지 않을 것조차도 다 해버려가지고 너희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도 아시지만 산업 구조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제조사든 우리가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뭔가를 표준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거다. 만약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다 복사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복제해서. 실제로 토요타가 이 프리우스 출시 이후로 한 10년 동안 누적 손실액이 한화로 한 10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개발하면서 들어갔던 기회 비용이 다 들어갔던 거죠. 사실 프리우스 처음에 나와서 국내에서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한두 명 타고 있어서 차값 들었을 때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도 그때도 이미 그럼요. 네. 적자였다.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어떤 기술이나 유형의 차는 빨리 타면은 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비싼 차를 좀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븐 포인트 맞출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토요타가 2019년에 모든 특허를 다 풀었습니다. 그냥 같이 하자. 아 그것도 한 대단하긴 2만 하네요. 4천여 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사이에 네. 또 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이유는 같이 좀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 그리고 그 기술에서는 좀 우리가 표준이 돼서 다 따라왔으면 좋겠어. 네네. 이런 이제 좀 노림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2만 개 이상 특허를 등록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제조사들이 뭔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서 이런 거를 네네. 만들 때는 네네.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완전 다른 기술로 만드는 건가요?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제조사들은 다 준비를 하고 각자의 있었어요. 방법으로. 그래서 이 특허를 피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네. 부분들을 바꾼 거죠. 구동은 그렇죠. 어떻게 할고 모터는 어떻게 달고 그렇게 하는 방식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원래 썼던 방식, 그러니까 직렬 병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르게 바꿔서 토요타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굴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직렬, 병렬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구 네. 얘기할 때 직렬, 병렬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요런 얘기인가요? 직렬형은 쉽게 생각하면은 예전에 그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엔진이 발전만 하고 바퀴 굴리는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오로지 발전만을 위해서 엔진이 있는 게 직렬형이고 병렬형은 엔진도 구동에 개입할 수 있고 전기 모터도 개입할 수 있고 좀 더 유연성이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심장이 들어간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첫 번째 심장이 두 번째 심장한테 계속 피를 주기만 해. 그럼 두 번째 심장이 온몸으로 퍼뜨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역할이 완전 그렇죠. 다른 거죠. 역할이 뭐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병렬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전기 모터가 충전할 때 쓰고 그리고 엔진이 돌다가 전기 모터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충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동도 가능한 거예요. 필요하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바퀴 구동 자체를 엔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모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진이 그러면은 바퀴만 굴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에는 엔진의 힘으로 또 모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터는 지금 발전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말 그대로 정말 페러렐한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병렬형인 거죠. 네네. 그러면 병렬형이 뭐 직렬형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차의 사용 목적이나 네. 성능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직렬형은 보통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차인데 충전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발전할 수 있게 조그만 엔진을 붙인 네. 이런 구조에서는 직렬형이 오히려 그 차의 컨셉에 맞는 거고 특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방식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병렬형이라고 해서 직병. 이 두 가지 형태의 장점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동시에 충전도 합니다. 이게 이 방식을 돌아가려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조사들은 두 개 놓고 저 방식으로 하는 거는 특허에 걸리니까 하나를 넣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변속기 안에다가 원반형 전기 모터를 넣어가지고 이 차가 초반에 움직일 때 전기 모터로 힘을 더해주고 가속할 때 좀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의 직병렬형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죠. 도요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저글링을 뭐 세네 개 네. 돌리는 사람처럼 현란하죠. 그랬었는데 도요타는 약간 승자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식이 너무나 괜찮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좀 거기에 안주를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계속 끝까지 그 방식으로 효율이 버리지 못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세대 뭐 프리우스 세대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기술 진전을 이뤄요.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부품 부피가 확 줄어들고 무게가 줄어들고 근데 그 방식은 못 버립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제조사들은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다른 길을 쓰고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직병렬식을 넘어설 만큼의 성능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도요타가 직병렬식이 아닌 하이브리드도 지금 만듭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왜냐하면 직병렬식은 이 차의 변속기 역할을 하는 기어들이 있는데 이 기어들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이 센 거는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프리우스 네. 자동차들은 약간 순하고 좀 온화하고 음. 이런 성격의 차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하이브리드라지만 좀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도요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나머지 제조사가 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또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도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장점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흥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검색하면 네. 사실 이제 방전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네. 이제 또 공학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 방전이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자동차에 어떤 시스템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하이브리드 방전 이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를테면 뭐 블랙박스를 켜놓은 채로 장기간 주차를 세워서 방전이 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가 얼마나 또 빵빵합니까? 일본 차보다는 배터리가 크니까. 네. 근데 이제 12V 배터리가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심지어 전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방전이 돼서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 자동차의 구동 계통이 아니라 어떤 각종 편의 장비, 전기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12V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방전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메인 구동에 관련된 배터리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있어서 이 이상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싶으면 네. 그 전에 딱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전원을 차단을 하는데 이게 방전됐다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기판에 나온 거로 이제 0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안전 그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실제로는 손상될 정도, 셀이 손상될 정도까지는 안 내려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놔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죠.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운행을 안 뭐 하고 무적은 2년 아니니까. 정도 쓴다고요? 네. 그렇죠. 네네. 사실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5년 동안 네.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그드인과 뭐 그렇지 않은 일반형을 선택을 할 만한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네네. 충전을 하는 거는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쵸. 전기차도 그래서 안 타는 그런 이유도 큰데 네. 이게 근데 수입차들은 해외 브랜드들은 플러그인 방식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다른 방식을 지금 착용한 거니까 현대차가 플러그드인을 안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네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뭔가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현대차도 그 소나타 PHEV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근데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존재감이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유럽산 PHEV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들은 같은 내용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지셔닝의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PHEV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도 더 큰 게 들어가고 전기 모터도 강력한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는 좀 여력이 되는 거죠. 음. 우리는 네. 좀 올라가도 우리 산다. 고객들은 사. 처음부터 그리고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심지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처음에 PHEV 모델이 연비가 아니라 성능에 완전히 초점을 맞췄어요. 아, 네네. 이 이 차는 마력수. 그냥 엔진만 있는 것보다 가속이 더 빨라. 그치 그치.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차고. 그래서 PHEV를 집중을 했고 요즘은 또 PHEV를 많이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집계를 할 때 PHEV까지를 친환경차를 넣어줘요. 아하. PHEV, 네. EV, 그다음에 FCEV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어떤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 우리는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 네.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PHEV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PHEV는 요즘 효율이 좋아지면서 거의 전기차처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한 50km 정도 안팎이라면은 그냥 전기 모드로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어허.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기름을 한번 넣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PHEV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고 그렇죠. 전기차로 가기에 아직까지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오. 과거에는 PHEV가 완속 충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급속도 되는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전기차 충전에서 PHEV 나타나면 다들 저승사자라고 그러거든요. 밤새 세워놓고 밤새. 아, 네네. 아. 완성으로. 완속이니까.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안 그런 거죠. 아. 매력적이긴 한데 대신 PHEV는 엔진과 관련된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전기차와 관련된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쌀 수. 굉장히 비싼 차긴 어.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좀 더 그에 비해서는 가볍죠. 그리고 요즘- 기본에 처음에 개발될 때는 음. 그냥 엔진 내연기관의 어떤 백업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터가 들어갔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점점점 추세는 전기차 기술이 완숙도가 높아지게 그렇죠. 되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는 전기차가 혹시나 배터리가 방전될 때를 대비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은 그 고성능으로 달릴 때 좀 두 개 같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술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그 PHEV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은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그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네. 전기차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평소에 사용 환경이 주행 거리가 많지 않다면 전기차로 안 가고 그냥 하이브리드로도 충분히 전기차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더 선택할 때 여유가 생긴 거죠. 굳이 이거 아니면 이거로 이분법으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편집자님 생각에는 그렇다면 네. 전기차가 그래도 유리하다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하실까요? 전기차가 유리한 분들은 일단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주지나 회사 둘 중에 한 군데 확실하게 있는 분들. 확실하게. 편안하게 언제든 그쵸. 충전할 수 있는. 거점 중에 한 군데는 확실하게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굳이 하이브리드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엔진 오일도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면 공동주택 충전소가 있는데 자리가 항상 부족해. 맞아,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많아.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절충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설명회를 열었는데 네. 이제 청출어람이 된 거예요. 처음 원조를 뛰어넘기 위해서 막 길을 돌아가고 이런 서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원조 이상의 연비가 나오고 효율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병렬식의 단점은 뭐냐면 네. 직렬하고 병렬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좀 심플한 구조가 실은 더 결과가 좋습니다. 투입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지금 일단은 처음부터 동력 분할 기구, 그러니까 도요타가 쓰는 그 좀 토크 대형의 한계가 있는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일반 변속기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의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확장하기에 되게 좋은 기반을 갖고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뭐 도요타 모터 2개 방식이 있었고 나머지 경쟁 업체들은 이제 변속기 안에 원반형 모터를 하나 넣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변속기 안에 원반형 모터를 2개를 넣었어요. 오. 그러면 네. 도요타 하이브리드 직병렬식에서 모터 2개가 각자 역할을 나눈 거랑 똑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동력 전달 과정은 좀 더 심플하죠. 효율도 잘 나오고.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쵸. 직접.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역시 하이브리드 차 모델을 타는 사람들이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이런 좀 성능 짜릿한 느낌 이런 것도 좀 갖고 싶어 한다.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좀 출력을 높인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요, 차. 네, 가솔린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네. 개발을 했고, 네. 네네. 지금 이제 신형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도훈님 타시는 거는 아마 1.6리터 하이브리드. 그쵸, 제가 그쵸. 그런 걸 뭐 알고 근데 막 탑니까? 밟았을 때 왕 나가고 이러지는 잘 나가던데. 잘 나가나요? 사실은 이제 모터스포츠에서도 네.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진만으로 성능 높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기차로 또 고성능으로 가려면 너무 비싸지고.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 넣으면은 1000마력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기보다 예전보다는 엔진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니까 수월하고 하이브리드를 모터스포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계속 1000마력을 꾸준히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쵸, 그렇죠. 보조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5년 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도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은데 이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나오는 거를 제가 그쵸.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언제 나온대요, 편집장님? 네, 그 현대차가 뉴욕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최근에 개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보도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내년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겠다고. 2026년.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2030년까지 네. 정말 엔트리 단계부터 럭셔리까지 18차종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오. 정말요? 네. 완전 정말 라인업에 그렇죠. 있어서 다른 네. 브랜드 못 쫓아오게 지금 넘어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선점을 그쵸? 하는 거죠. 미리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동되는 어떤 뭐 좀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기술이 들어가는 네, 부분에 네, 있어서 네, 네. 차이가 있죠. 그래도 가격은 네. 꽤 올라갈 테니까 아주 매력적인데 가격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요 아마 앞으로 이산화탄소 매출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엔진 단독만으로는 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지금 유로 7이 시작이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하이브리드 안에도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깔고 가는 게 아마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 모터 단독으로 차를 끌 수 있는 방식을 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들이 아마 엔트리 모델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전동화는 들어간다. 보조해야 된다. 그래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인베스터 데이 때 현대차 그룹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차종을 늘려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일단은 좀 의미가 있는 게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예요. 현대차에서는 네, 뒷바퀴 굴림. 그래서 제네시스 모델들은 SUV 말고 세단 같은 경우는 뒷바퀴 굴림 방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럭셔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가격을 걱정하셨는데 네. 네.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엔트리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대요. 가격. 네, 합리적인 가격. 아, 그 엔트리고 네네. 제네시스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별도로 2월 달에 또 그 취임 행사 때 호세 무뇨스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소비자 수요를 좀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 그래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리드 또 PHEV 네. 그다음에 연료전지차 FCEV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겠다.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딱 그 니즈에 맞는 차를 딱딱딱딱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세분화까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년 차는 아니고 그렇죠. 그쵸. 앞으로 하겠다. 대단하긴 앞으로 하겠다. 한데 사실 네. 또 이제 규모의 경제 시대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거는 또 원대한 포부와 함께 자신감의 음.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환경이 그 게으르게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전기차로 다 넘어가고 그렇죠. 전기차로만 딱 포트폴리오 짜고 하면 되게 편할 그쵸, 텐데 그쵸, 그쵸. 이제는 쉽지가 않죠. 네.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려면은 하여튼 제조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로 넘어갈 줄 알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좀 놓고 있었으면 조금 위기일 수 있는데 사실 그쵸. 현대는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으니까요. 오히려 더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진행형. 자, 오늘은 세상을 바꿀 기술 그 중에서 또 요즘 대세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기차로 가기 전에 좀 이런 네. 과도기의 중간 달이니까 좀 있으면 도태될 거고 없어질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네. 저도 하이브리드 차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문 편집자님께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와, 오늘 분자 생물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셨을까 그러면서 참 알차게 꾸며주셔서 저도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우리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저도 한번 그렇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언론 영상학 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